거의 매도 클라이맥스의 정점에 근접해 있다. 뭐 여지가 좀 남아 있어요. 다만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숨 좀 쉬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오늘 투자인사이트는 긴급 진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죽지세로 4,200을 돌파하던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하루에 250포인트까지 얻어맞으면서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00포인트가 다시 무너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원로에게 듣는다. 네, 원로로서 지난번에 웃기지 마라 간다 시장 간다 하고 아주 세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저희들이 안 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소개하고 가셔가지고 제가 깜짝 옆에서 놀라면서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하시냐고 지금 점잖은 구독자들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라도 ETF 레버리지 잡았으면 상당히 큰 수익 났죠. 웬만한 거 고민하면서 막 뭘 살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그날 또 기억이 나는 건 하이닉스를 꽤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주창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의 맛을 보신 원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세장의 조정인데 이게 끝나는 조정이냐 아니면 잠시 쉬었다 가는 조정이냐를 좀 또 원로한테 과거 경험들 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강간호의 의식주주의 주인장이자 더 프리미어 대표 강간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세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는 해놨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쵸? 이 정도면은 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도 터지고 우리 네. 주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거기에서도 외국인들 지금 순매도가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11일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보니까 막 완전히 그냥 매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엄청났죠. 하루 만에 현물, 선물 할 거 없이 매도를 쳤는데 저는 이제 보는 저만의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매도 클라이맥스의 정점에 근접해 있다. 며칠 안 팔았는데? 25년 4월. 네. 4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팔았잖아요. 막 밀고 내려갈 때, 저점 만들 때. 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네네. 그때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순매수를 또 엄청나게 그렇죠. 끌어올렸어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지고 있던 포지션들을 상당히 급하게 좀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3,800에서 살 것 같아서 쳤는데 더 올라가니까 3,900, 4,000, 4,100, 2,000 따라오면서 계속 4,200까지 다 친 거예요. 네. 근데 안 내리고 있는데 어제랑 그저께는 계속 어떻게 보면 밟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치면서 자기들이 사실은 올라갈 때 반대로 쳐놨기 때문에 선물들은 박살이 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틀 만에 조금 더 세게 치면서 아마 이제 평균가를 조정을 했다고 치면 이제 뭐 내가 볼 때는 거기 이제 뭐 자기 BEP들 수준 아니겠느냐. 선물 시장에서? 아직 선물에서 아직 먹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게 미리 누적 순매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누적 선매도라는 것도 걔들이 버짓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냥 칠 수가 없어요. 네. 자기한테 할당받는 버짓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네. 아니면 리전, 아시아 지역이면 아시아에서 할당받는 금액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한정 이렇게 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네. 보면은 누적 기준으로 한 뭐 5만 6만 계약으로 위로 누적 순매수로 갈 수도 있고 누적 순매도 갈 수도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는 이제 평균으로 길게 놓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은 거의 하단의 정점 근처에 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어제도 보면은 장중에 또 막 감아 올리는 것 같다가 또 뭐 종가 보면 또 완전 또 선물 밸런스가 달라져 가지고 끝나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거 가지고 지금 매니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변동성은 조금 있는 시기는 맞다. 그동안 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 외국인들이 조금 너무 빨리 우리 시장을 얕보고서 너무 빨리 누적 순매도 했던 거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거에서 자기들 좀 차익을 실현하려고 좀 플레이가 좀 과도하게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의식주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거는 맞은데 그럼 이게 과도하냐라고 봤을 때는 페이스는 과도
할지 몰라도 이익의 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익 창출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26년 7년 계속 올라오면서 우리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 전체 이익 추정을 밀어 올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프리미엄 구간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다지 비싼 구간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역사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동안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레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한정을 하죠. 뭐 PBR 밴드, 그렇죠. 그다음 PER 밴드, 네. 뭐 PSR 등등 여러 가지를 산정을 해가지고 지금의 과거 역사적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역사적 평균의 밴드를 벗어나면 밑으로 벗어나면 과매도니 지금 뭐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만 PER 밴드라든가 PBR 밴드는 역사적 고점 상단을 막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걸로 따져보면 현금 보유 비중 늘리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제가 우리 이제 그 책 보이죠? K증시 시장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뭐라고 했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25년 이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지만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들어갈 거고 포워드 PBR 기준으로 1.2배까지 갈 겁니다라고 제가 네. 막 외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외쳤어요. 근데 그때 내가 타겟으로 생각했던 거는 한 뭐 3,300, 3,500 천천히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내년 정도 넘어가면 뭐 4,000 바라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가버렸잖아요. 넘어가 버렸어요. 제일 강세론자가 생각했던 지수를 넘어갔어. 저는 올해가 그 정도 강세지 않겠어? 네, 저는 네. 제가 시장에서 작년 뭐 추석 때부터 SK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 제 친정이긴 합니다만은 12만 원 매도로 꺾을 때부터 당신 틀렸을 거다. 아마 반성문 쓸 수 있다라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밀었잖아요. 그때 SK 하이닉스가 PER이 3배였어요. 3배. 네, 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25년 기준으로 10배가 넘어갔지만 그렇죠. 내년 기준으로 아직도 한 자릿수예요. 네. 그렇죠? 네. 내년 이익이 삼성전자 이익만 추정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엄청나게 네.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로 급하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올릴 줄은 몰랐죠.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네, 네, 네. 이제 책상에서만 이제 추정하고 있다가 회사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게을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업데이트를 하는 거. 내가 아니 맨날 무슨 뭐 분기 실적 나올 때만 업데이트하고 리포트만 쫙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분기에서 분기 사이가 3개월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도대체. 아니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는 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밖에 커버 안 해요. 대체적으로. 그거 두 개만 해도 시가총액 32%예요. 지금 32% 혼자 하면 됐지 뭘 더 해요? 커버 안 해도 된다. 그거 한 두 개라도 잘해라. 나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이익이 뭐 많이 올라가는데 코스피 타겟에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 두 종목 때문이라도. 때문이라도. 네. 그래서 그걸로만 보면은 지금 포워드 PBR이 아까 이제 역사적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돌아가자 보면 포워드 PBR이 지금 1.25배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년에 후년에 우리 코스피 ROE는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할 때 세 달 전 막 이때만 해도 9.5%가 내년입니다. 후년에는 이 9.75% 지금 추정이 컨센서스입니다. ROE. ROE가. 근데 지금 나온 추정치는요 완전히 달나라가 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께 11.4%예요. 네, 20% 정도 증가했네요. 그리고 후년께 11.5%. 제가 이제 책에 쓸 때도 ROE가 10% 가면은 1.2 정도에 다다를 겁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쓴 건데 지금 11.4, 11.5를 생각하는 시장이면은 역사적 밸류에서는 고점 여부와 관계없이 포워드 PBR 기준으로 무려 1.3배까지 가도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PR 밴드가 한 대략 0.75에서 1.4배 어디쯤 요 사이를 계속해서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오른 거 보면은 사실상 우리의 과거 데이터 값으로 보면 1.4 벌써 넘었어. PBR 분명히 거의 넘었을 거야. 역사적 이 과거 이익치와 과거 잔고 기준으로 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ROE와 이익 증가폭이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순자산 증가폭도 커져서 생각보다 PBR 1.4배까지도 아직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1.3배는 저는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만 가도 내년에 4,400, 500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질문. 저는 사실은 4,200, 4,400 가면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컴백할 거다라고. 아니 지금 벌써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네, 저는 예언을 그렇게 했어요. 4,200 넘어가면 개인들이 컴백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4배가 밴드 상단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쓸까요? PBR 밴드에서. 1.4배 넘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게 넘어가려면 저는 이런 거죠. 배당 성향을 확실히 더 세게 올려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27%가 평균 배당 성향이 있어요, 코스피. 근데 뭐 정부에서는 뭐 30%, 35%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단박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네. 기업들도 뭐 한계가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게 되려면 또 자사주 소각 같은 거를 진짜 가지고 있는 것도 빨리 지금 소각시켜야 돼요. 그렇지.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권사만 지금 논하고 있어요. EB 발행하고 그렇죠. 자사주 처분하고 누구 살 사람 없나 해가지고 지금 IB 사업부가 엄청 바빠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네네. 예, 장사한다고. 그래서 자사주 같은 게 이제 금방 그 우리가 주식수를 갖다가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뭐 3% 4% 업사이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4천에 와 있으면 3%가 적지 않아요. 벌써 100포인트씩 그냥 쭉쭉 올라가는 그런 게 나올 거고 배당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이 정체돼 있을 때는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주라는데 성장주가 배당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 투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배당이에요. 배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장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정체돼 있으면 이제 배당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당 여력이 좀 있는데도 안 한 데가 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거기에 우리 이제 곽상준 대표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지난번에도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ROE를 갖다 11% 중반대가 아니고 더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올리고 싶다?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공정거래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 네. 중간에서 영업이익단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ROE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 친척, 친구, 뭐 여기저기 그냥 막 나가는 거 혹시라도 있으면 그걸 막아버리면 다 기업 내부의 이익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터널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터널링.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해가 좀 상충을 하겠죠, 대주주와. 네. 근데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나 그러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소액주주 입장에서 야씨 나도 주주인데 왜 저거 자기들 일가 친척만 다 좋게 해? 네. 저 싼 가격에 아니면 원가를 너무 많이 비싸게 쳐줘가지고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감시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공고히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오래된 회사일수록 그게 얼마나 지금 잘 짜여져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가 잘 되지 않을까요? 네. 현재까지. 네. 예,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뭔가 감시 기구나 뭐 이런 제도 장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ROE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거래를 잘해야 된다. 즉 쉽게 얘기하면 자회사로 포장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회사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쪽에 본회사의 매출 부분을 띄워주고 이윤을 갖다 예. 절로 보내는 거죠. 마진을 많이 띄워주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잘 돼가지고 자기 돈 번 걸 가지고 자회사를 하나 차렸어. 근데 거기에다가 핵심 알곡을 넘겨줘. 대주주가 꽁으로 먹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아주 대주주가 먹을지 뭐 친구들이 먹을지 네. 누가 먹을지는 모르죠. 저수지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 셈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빨대 꼽아가지고 네. 뽑아 먹는 수많은 터널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막으면은 전반적인 ROE도 올라가고, 예, 그러면은 이제 밴드도 상향될 수 있다. 네. 예, 그런 거죠. 저는 근데 1.4배를 못 돌파할까라고 보시는구나. 저는 그 이상은 쉽지 않다고 봐요. 예. 지금 뭐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좋게 만들면서 쭉 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배구조 개혁하면 딴 나라 뭐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PBR을 저 위에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봐야죠.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지금 올랐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고 뭐 정부가 밀어붙였으니까 이거 된 거다라고 말들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반대예요.
아니 기업 이익만으로도 충분히 올랐다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더 뭐 여지가 좀 남아 있어요. 다만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숨 좀 쉬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책 쓸 때마다 기본 가정을 밑에 베이스 케이스를 뭐 한 지수 3,300 뭐 요 정도 언저리로 보고 있었는데 벌써 이익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20%가 뚝 올랐다고. 네. 그럼 3,300에서 20% 해보세요. 4,100 나오잖아요. 네네. 바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4,000, 4,100, 3,90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 캠프가 3,300에서 저는 이제 한 3,900 정도까지는 단단하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보면은 3,900 깨고 내려가가지고 3,800 중반 갔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4,000 넘겨놓고 끝났는데 그죠? 네. 오늘 장 초반에 왔다 갔다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3,900 언저리 내려갔다 사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뭐 바보 같아서 지금 많이 사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리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이닉스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늦게 팔아야 됩니다. 늦게 액션을 가져가야 됩니다. 더 침착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왜? 이익이 늘어나는 모멘텀 이렇게 뻔하게 보이고 있는데 왜 먼저 팔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항상 이걸로 저 위에서 사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먼저 팔지 마십시오. 가장 늦게 파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HBM 사이클이 크게 꺾이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네. 단지 이제 젠슨 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깐부 치킨 먹으면 이제 치킨 먹으면서 어깨동무하고 뭐 26만 장을 주네. 그래서 뭐 전자가 몇만 장을 받고 네이버가 몇만 장을 받고 현차가 받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메가테크 회사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회사의 가이던스나 플랜으로 보면은 25년 캐펙스 지금 일단은 뭐 다 끝난 거고 26년도 뭐 아주 좋을 거는 같은데 그럼 27년 가서도 과연 좋을까? 27년 아직 그림이 들그러졌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비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젠슨왕이 가서 마케팅하고 간 거 아니냐? 야, 나도 조금 빌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그 줄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다 도리해가 다 가져가는데 그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와서 왜 줘? 우리가 뭐 그거 엄청 달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조금 여기서 장사하고 간 거 아니냐? 우리 또 뭐 서로 윈윈하는 케이스가 됐어요. 네네. 우리도 뭐 있어야 되잖아요. GPU 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사실은 앞으로의 그 시장 파워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이제 확보했다는 의미는 우리도 진짜 젠슨 왕이 뭐 그거 블러핑으로 한 건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진짜로 만들어야죠. 네. AI의 중심 국가 그리고 로봇의 중심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만들면서 전 세계 1등이잖아요. 통신 네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AI거든요. AI 시대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하루 종일 써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뭐 온디바이스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시점에 그때 손을 내밀었다. 다행이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슬로우다운 할 가능성을 뭐 젠슨 왕 입장에서는 미리 조금 단도리를 좀 한 느낌이고 우리도 우리 니드가 있으니까 좀 뭔가 미리 이제 확보하는 그런 차원. 그리고 다들 이제 AI 팩토리가 됐든 뭐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뭐 피지컬 AI가 됐든 뭔가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잖아요. 대번에 이게 원가 절감이 되고 순식간에 AI들이 막 교육을 자기들이 학습을 하니까 금방금방 편해지거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최근까지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맨날 제조업에서 부딪혔잖아요. 네. 맨날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가격 경쟁에서 눌리고 맨날 그랬다가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쌈박질을 하면서 야 중국 저기 공급망 단절시켜. 그러면 서방 세계에서 남는 제조국가가 어디 많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우리가 최고인 걸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야 우리 잘 만드네. 가격도 좋아. 최근에 보세요. 전력 인프라 맨날 이익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걔들이 지금 해외 수출하는 건 마진을 조금밖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엄청 올려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간다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또 납기 잘 맞추고. 그렇죠. 그런 제조 강국이 이미 돼 있던 걸 우리만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과의 그 공급망 단절이 만약 미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 지금 와가지고 기업 CEO들이 막 다 달려왔잖아요. 경주로 부산으로 다 달려와가지고 왜 했겠어요. 야 한국 제조업을 모시고 가야 돼. 조선도 그렇고. 네.
뭐 다 자동차도 그렇고 뭐 그런 거가 아니겠느냐. 반도체는 더 네. 심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리레이팅할 여지는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국인들이 한국의 저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부족해 항상 평생 그렇게 교육을 먹고 받아와서 살기만 바빴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 외국 사람들이 놀래면 왜 놀래지? 그러면서 하고 같이 놀래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뭐 이제 상담을 할 때 10% 올리면 애들이 깎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짐짓. 의뢰 마인드야. 근데 저쪽에서는 50%더 업해서 불려도 아직도 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주식 시장도 그래. 네. 그렇게 따져보면. 네. 그죠? 세상에 이런 박앤세일이 어딨냐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다 안 믿고 다 이제 지금 막 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는 게 내가 다행이다.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1년 1.4배 못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25년, 26년 3바위까지 그렇다 치고 뭐 틀려도 된다 이거는. 아니, 근데 어차피 1년 반 넘어가면 못 PBR 맞추는 기준으로 거니까. 1.3, 1.35 정도만 가도 충분해요. 왜 매년 그 얘기는 4천부터 지금 ROE가 11%씩 나온다는 얘기는 매년 400포인트, 500포인트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매년. 그럼 앞으로 2년 후면은 5,000포인트예요. 그럼 뭐 다 서로 해피한 시장인데 멀티플 자체는 이제 1.3, 1.35만 가도 꼭 1.4를 안 가도 그 언저리 있어도 매년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 1.3, 1.35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네. 그런 느낌의 리레이팅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건 이렇게 보죠. 27년까지는 보장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도체주들이 진짜 저희도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 미친 실적이 나와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반도체로 27년까지 끌고 갈 것 같은데 반도체가 꺾이잖아 때가 되면. 꺾이죠. 이게 우리 너무 이게 꺾이죠. 너무 지금 과거 이제 감성인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ROE는 올라가는데 반도체 주가는 그럼 언제 좀 피크아웃 할 거냐라고 볼 때는 저는 한 내년 2분기 전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가적으로 주가적으로 이익보다 훨씬 먼저 선행을 그렇지.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한 1년 1년 반, 1년 정도 앞서서 1년에서 1년 반인데 우리가 보통 1년 1년 반까지?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26년 거를 왕창 올렸어요. 26년 걸 왕창 올려가지고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26년치가 25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이 플러스 37%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는 모멘텀인데 그 다음에는요 10%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네. 확 꺾인다니까요. 네. 그럼 지금 따라잡는 거는 이걸 보고서 시장에서 막 광분해서 뛰어온 거예요. 그렇지. 뛰어온 거고 주가를 빨리 였다가 갖다 맞춰보려고 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네네네. 나오는 건데 그럼 6년부터 7년 갈 때는 이 증가율 자체는 둔화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주가는 못 가기 시작하지 그때부터는. 얘기해요. 예. 왜? 올리는데 애들이 안 올려. 그러고 그냥 다 옆으로 누워 있어. 네. 주가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내년 뭐 2분기 정도까지 만약 주가 급하게 올라간다. 네. 반도체가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거기서부터는 이제 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아니 젠슨왕이 왔다가 한 것도 지금 27년을 염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네네. 그럼 27년에 캐펙스가 조금 슬로우다운 할 수 있다? 그럼 벌써 그런 느낌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주가에도. 네네네. 지금 젠슨왕이 27년도 슬로우다운, 28년도 확실하게 조금 뭔가 좀 아직 공간이 덜 채워졌어.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27년부터 캐펙스가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덜 늘어나. 지금 정말 거의 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수준의 캐펙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캐펙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7년부터 더 이상 안 늘어나면 그러면 그거 눈치 까고 미국 주식은 먼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 보기에는 이렇게 있죠. 되면 26년도 상반기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 걔들하고 또 달라요. 걔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달나라 밸류에이션으로 어. 가 있고 선행 PER이 걔들은 23배가 넘어갔어요. 어. 뭐 거기 그 23배 넘어간 거는 조정 받아도 되죠. 최근에 보면 팔란티어 내려오고 아이온큐 내려오고 지금 뭐 이익 별로 안 받고 막 네. PER이 무슨 250배가 넘어가는 네. 그런 주가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팔란티어 사업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아는데 네. 사실은 이익이 뭐 기대 수준보다 잘 나왔다 그러는데 뭐가 기대 수준이에요? 기준되는 기대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야 뭐 주가라는 건 사실 기대의 반영이기도 한데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 이익이 2배가 증가했어 분기 이익이 2배나 증가해서 엄청나 사실 분기 이익이 2배 증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건 맞는데 근데 이미 주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막 200 몇십 배 이익 때문에 200 몇십 배 그다음 포워드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2배씩 증가하면 계산해 보니까 이제 내년에 한 130배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좀 황홀하게 떨어져. 네. 네, 반토막이나 PER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100배대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비싸긴 하지. 130배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만큼 좀 나와서 네. 13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반으로 떨어진다니 네.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주가가 가만히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130에서 확 또 이익이 확 진짜로 나버리면은 여기 있던 게 30배나 50배로 확 줄 수는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200 몇십 배짜리를 거래하는 것은 현재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PER이 쉽게 얘기하면 한 50배까지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사실은 50배 시가총액 이익 대비 50배를 프라이싱한 거지 현재 이 네. 가격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실현해 줘야 현재 주가 사실은 그렇죠. 그거 합당한 거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 30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한 50배, 60배 요 정도까지만 테슬라도 떨어진다는.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248배에 나와요. 네,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200. 자동차 회사여서는 안 되는 회사죠. 자동차 다 이제 회사면 뭐 절대 안 되는 거지. 로보택시 기대감이나 뭐 네. 자율주행 뭐 이쪽의 기대감 뭐 네. 이런 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로보틱스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얼마나 빨리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냥 기대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서 여전히 그럼 한국 주식 방점을 찍으시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고 계속 제가 제 책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돌아와라 국장으로 우리 네, 저기 네, 맞아요. 썸네일로 그것도 꽉 네. 박은 적 기억나죠? 네네네. 그때만 돌아왔어도 수익률 차이가 많았을걸요? 뭐 그렇죠. 화끈하게 벌어질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안 믿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믿고 싶잖아요. 왜? 주식이 자꾸 올라가니까. 네,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믿어야 안전빵이고 언제부터 믿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익 추정이 멈추는 때까지 믿으면 돼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팔자로 돌아설 거예요.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강권의 의식주주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하이닉스 완전히 옹호론자였잖아요. 네네. 1년 내내 네. 계속 작년 추석부터 이렇게 부르시저가 주가가 뭐 12만 원, 13만 원 뭐 거기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60만 원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는 시총 비중 정도만 가져가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떠냐. 옛날에는 예를 들어 뭐 9대 1 이러면 하이닉스 9에 삼성전자 1, 뭐 네. 8에 2,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600조 좀 넘어갔으니까 네. 6, 음. 하이닉스도 한 400조 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4, 음. 그래서 6대 4 정도로 놓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네. 네. 그냥 이퀄 웨이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는 아직도 장에 있어서의 이 포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26년에 영업이익의 비중 구성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내년에 18%까지 올라가요. 네네. 하이닉스는 17%예요. 두 개사 더하면 35%예요. 지금 근데 그게 35%인데 두 회사 한 150조 나올 것 같은데. 두 개사를 35%인데 지금 시총 비중은 32%밖에 안 돼요. 근데 35% 그러면은 내년도 이익이 영업이익이 엄청나다는 얘기네.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거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어? 저기 삼성전자. 반도체 말고 삼성전자 전자 하이닉스 빼고 그건 알겠어. 화학도 있어요. 화학 쪽에서 내가 네. 숫자를 봤더니 26년, 27년까지도 네. 화학 쪽에 특히 2차전지 같아요. 발라 보면 그쪽에서 화학 쪽이 올라오는 걸 숫자 저도 보면서 와 여기서 이렇게 이익이 돌아서는 거를 지금 보고 있구나. 네. 조선 또 있잖아요. 네네. 네, 전력 인프라도 계속 유효한 거고. 자동차는. 네, 자동차는 그렇게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는 뭐 금년에 조금 이렇게 조금 일시적으로 좀 내려간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자동차라는 게 되게 스테디한 거지 뭐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아주 뭐 베스트셀링 카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뭐 항상 스테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디한 회사는 뭐예요? 꾸준한 회사는 배당을 많이 준다니까요. 네네. 제가 체크해 보니까 기아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5% 초반 네네.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차 보통지 기준으로는 뭐 4% 중반 이렇게 네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회사. 근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상방으로 있기는 좀 쉽지는 않다. 네. 뭐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면에서는 뭐 자동차의 좀 모멘텀은 조금 뭐 아쉬운데 네.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GPU를 갖다가 또 뭐 5만 장을 할당을 해가지고 예. 뭐 공장이나 이런데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직접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네. 아무래도 원가나 뭐 이런 데서 조금 효율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네. 시행착오로 또 매번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몇 킬로로 가서 밟아가지고 벽을 가서 쾅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찌그러지고 사람의 손상을 어느 정도 입히고 그걸 매번 할 때마다 다 돈이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인공지능한테 계속 그걸 지금도 하고는 있겠지만은 더 이제 훈련을 시키면은 그런 비용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되게 AI 그리고 GPU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는 네네네. 거고 지금 이제 세상이 모빌리티 세상으로 가잖아요. 네. 기아가 회사 이름을 바꾼 지가 오래됐잖아요. 기아 차에서 그냥 기아예요. 네. 근데 영어로는 아마 모빌리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모빌리티가 뭐 뜨는 것도 모빌리티고 뭐 지금 뜨는 차 만든다는 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모멘텀이 온다고 하면은 자동차 쪽에서도 뭔가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그 개념이 아니라 네. 뭔가 다른 쪽의 개념이 이제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순환 출자 구조예요.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들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가 현대 모비스를 들고 있어요. 각각 30% 초반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사주도 한 1%에서 3% 남짓한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젠가는 이 환상 구조를 깨야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나 저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기아가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 거기를 가위로 싹둑 자를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의 뭐 이제 일관적으로 딱 이렇게 세워놓는 때가 오면은 현대차 그룹도 상당한 캐탈리스트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미 뭐 싸잖아요. 순환 출자 구조를 끊는 게 왜 카탈리스트가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밸류에이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 주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 주고 이쪽으로서 연결하니까 연결이 다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애널리스트한테 항상 얘기할 때 이걸 개별 이익단으로 보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네네. 다들 대답이 연결 이익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연결이 얘가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얘가 얘를 주는데 이거 어딘가에서 중복 카운팅이 지금 그렇지. 되고 있지. 되고 있는 건데 되고 이걸 있지. 왜 연결로 봐야 돼? 음. 나는 그렇게 아기를 하거든요. 근데 해외 자회사들이 많아가지고 해외 현지 법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 조금 제가 무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거기서 좀 이렇게 쫙 잘리면 확실히 어디서 컨트리뷰션이 나온지가 확실해질 수가 그렇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음. 가지고 있는 지분 넣어가지고 이제 음. 이렇게 보면은 훨씬 네. 깨끗하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제일 늦은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조차도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게 어렵구나. 애를 먹는구나.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치. 근데 연결 기준으로 하기 제일 편하고 쉬우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 역사적 기준으로 갖다 놓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생각하면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피 마진도 현대차보다 높고 네. ROE도 높고 음. 배당 수익률도 높고 네. 근데 뭐 리레이팅은 뭐가 있어요? 네. 매번 똑같잖아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가고. 예. 다만 이제 그러네요. 외국인 지분율이 좀 많죠. 네. 현대 모비스가 제일 많고 음. 그 다음에 기아고 그 다음에 현대차예요. 지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추가로 더 살 거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뭐 현대 모비스나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강점이 있는 거고. 네네. 근데 뭐 OP 마진이나 뭐 ROE나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이제 강점에 있어서는 기아가 더 나은 거고 그런 네. 거죠. 근데 현대 모비스는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뭐 회사가 다 책임지고 있는 그 펑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레벨이 작고 빨리 올라가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 그것도 좀 안 올라가고 있는 거고 마진도 좀 현찮고 ROE도 현찮고 그러니까 주가가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거를 조금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네.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향후에 결국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고 네. 있는 거고 한번 실패했죠. 정리하려고 하다가 시장에서 막 반대하고. 네, 주주들이 너무 그건 너무했지 그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상승장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하락장을 받고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좀 놀랐어요. 당황하네. 한번 요 며칠. 아니 당연히 오르다 빠지고 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요 며칠 굉장히 당황하는데 저는 너무 급하게 오는 거에 당황했어요 오히려. 그렇지. 네. 좀 당황스러웠죠. 네. 예. 그래서 제 의식주주 게시판이나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까치밥은 좀 남겨놔라. 네, 네. 올라갈 때는 마냥 올라갈 것 같죠. 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보고 있던 거잖아요. 갔다가 막 패대기를 치면서 갔다가 이제 먹인 건데 근데 개인들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너무 걷다가 초반에 얻어맞은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네.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베이스 워스트 케이스로 저는 뭐 3,900선에서는 이제는 지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언제를 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심지를 좀 굳건히 하시면서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정을 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강간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의 이제부터 앞으로 다져질 자리는 3,000대 후반 수준에서 다져질 테니 3,000대 후반 정도면 나쁜 자리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 2,400대, 2,300대 있을 때 내가 지수 2,900, 3,000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 겁니다. 그때는 PBR을 제가 뭘로 그때 이 밑으로 가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사야 됩니다. 눈 감고 사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다 공포 구간이에요. 언제냐면 포워드 PBR 기준으로 0.80배였어요. PER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네. 근데 시장은 막 2,300 막 언저리 가고 그러면 또 막 뭐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와가지고 막 2,000을 가네 뭐 이런 또 이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력을 좀 믿어라, 체력을 믿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못한 거는 뭐예요? 지난 2년 반, 뭐 2023년, 24년 동안 우리 시장이 딴 데보다 되게 언더퍼폼했잖아요. 맞습니다. 지수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속 이재명 정부 들어오기 직전부터 들어오고 나가지고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2주고 3주고 엄청나게 강하게 랠리할 때 방송국 가면 다 뭐라고 그랬냐면 허니문 랠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왔다고. 네. 신임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 근데 저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허니문 랠리가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캐치업 랠리입니다. 따라잡기 랠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23년, 특히 24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23년도부터 23년, 24년, 25년 10월까지 차트를 쭉 그려가지고 우리 아시아에 있는 대만, 일본, 중국, 항생, 미국의 S&P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제 따라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따라온 2년 거구나. 10개월 만에 이제 따라왔어요. 아직도 룸이 좀 있어요. 남들보다 아니 미국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따라왔어요. 그 제가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따라잡기 랠리. 근데 지금부터는 황골 탈퇴하는 한국의 기업 네. 구조, 지배 구조, ROE 구조 이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 졸이실 필요 없다. 좀 믿고 견디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를 정부에서는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4,000포인트 갔을 때 정상화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강건우 대표님께서는 캐치업 장세 같다. 자, 이제부터는 환골 탈퇴 장세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화끈하게 직선으로 얘기해 주시는 뒤도 안 보시네. 화끈하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제 유튜브에서도 화끈하게 얘기해요. 우리 강간우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강간우의 의식 주주를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원로 강간우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우리 긴급 진단 자 코스피 어디로 가는가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